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일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을 둘러싼 논란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가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로 번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국내 금융시장은 괜찮은 건지 목요일 경제일기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일가족의 범죄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에게도 몇십억 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다면서 전 씨 일가의 비자금 세탁 방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지난 1997년 대법원이 전두환 씨에게 확정한 추징금은 2,205억 원. 전 씨는 살아생전 자신의 전 재산은 예금 29만 원이 전부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끝끝내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은 9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의 손자의 폭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 텐데요. 남은 추징금 받아낼 수 있을까요? 검찰은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납 추징금 집행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별채는 비자금으로 사들인 불법 재산이라면서도 추징 대상자인 전두환 씨가 이미 사망해 추징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 있죠. 지금 국회에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이 계류돼 있습니다. 여기엔 전두환 씨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우원 씨의 폭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국회의 역할이겠죠. 전두환 씨의 손자는 국민들에게 죄를 지은 가족들이 세상에서 잊혀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폭로를 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아직 결별하지 못한 과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단연 최대 화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기시다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자라졌습니까? 네, 조금 전 끝난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 마친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구상권에 대해서 일본 기자가 묻자 이같이 답했는데요. 또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사안에 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본권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어찌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전 씨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범죄 문제에 대해서 또 거기에 따른 배상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명시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뭐 계승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만 밝혔고요. 예. 또 오늘 한국의 해법 발표에 대해서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 기자회견 때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해서 오늘도 몇 개의 구체적 성과를 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협력해 하나하나 구체적 성과를 내려고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 전국 경제인연합회 그리고 일본 그 이른바 게이단렌이라고 하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간의 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기금 참여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른바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네, 지난 2017년 12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 합의는 파기된 것이라는 취지의 그 대국민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본 교도통신은 조금 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백지화된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이렇게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는 원래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는 거론되지 않았던 것이고 또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지금 파장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대로 돌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뭐 일본 정부 입장이 그런 거였으니까요. 아마 2차제 이번 기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 또는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기시다 총리 오늘 그 회견에서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한국 답방 관련 질문에는 셔틀 외교 재개에 일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시기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만 구체적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두 차례 만찬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분위기는 어떻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뭐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지금 그 만찬이 두 차례가 그러니까 뭐 만찬 두 차례라기보다는 어쨌든 만찬에 이어서 또 이제 그 양국 정상 간의 접견이 좀 다른 음식점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만찬은 양국 정상 부부 간 친밀감을 높인다는 목적하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장소를 선정해 초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친밀하고 거리낌 없는 형식 속에서 이 공식 회담에서 못한 솔직한 대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좀 한일 간의 수출 규제하고 WTO 제소 이 문제가 같이 동시에 걸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해결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까? 예, 근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실 예. 그 화이트리스트는 빠졌는데요. 예.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즉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또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이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예. 뭐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백색 국가 리스트, 즉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한일 정부가 이 조속히 원상 회복되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이게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를 우리에다 계속 올려놓는다는 것도 지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한미일 군사 동맹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군사 안보를 이유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2018년 이제 그때로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 그때 한국 대법원에서 일단 판결을 했고 그 강제징용 강제동원 문제 관련 판결을 했고 네. 여기에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이 세계 네. 품목의 수출 규제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 해제 조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의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이제 지소미아를 당시에 중단한다고 했다가 지금 뭐 무기한 효력 정지 상태로 지금까지 끌고 온 건데요. 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소미아는 오늘부로 완전히 정상화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양쪽의 저울추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내줄 거 다 내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는 뭔가 어느 구성인가 지금 남겨놓고 아직까지 불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외교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네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일종의 이제 외교적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한일 경제단체 정경련하고 이른바 뭐 경단련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
이거잖아요. 일본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네, 한국 정경련 그리고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이른바 게이단넨이라고 하는 일본 경제단체, 그러니까 양국 경제단체가 오늘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한국 정부의 이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이 지금 기금 조성을 검토해온 두 단체가 오늘 도쿄 이 게이단넨 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김병준 정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그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그리고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의 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자 개별 기업이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경련과 게이단넨이 출연해서 일단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개별 기업의 참여 여부는 각각의 의사에 달렸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좀 새로운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나오던 내용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단 일본 측은 정경련하고 게이단넨 차원에서 뭐 거기서 알아서 기업들이 돈을 출연하거나 기금을 내는 것은 각각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예를 들면 일본 기업들이 어디가 참여한다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면서 일본 기업들이 이 기금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좀 지우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지금 그래서 뭐 이를테면 지금 예를 들면 게이단넨 측에 이제 어떤 일본 기업이 이제 기금을 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공개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 뭐 소위 말하는 전범 기업, 이 강제징용 재판 이 피고 기업들의 어떤 성의 있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앞으로 상당히 계속 논란이 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전범 기업들이 그 기금에 참여함으로써 사실 배상 대신 그러니까 한일 청년들이 뭔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다른 3자적 해결을 또 원했던 거잖아요. 네, 물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은 그것도 이게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뭐 정부도 그러니까 한일 양국의 이제 외교 당국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의 해법을 들고 나온 거였는데 지금 그것조차 과연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은 상당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굴종 외교로 점철된 한일 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다면서 또 한 번의 외교 참사이고 받은 것 하나도 없이 내주기만 한 회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게 급급했다면서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다. 또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윤 대통령이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공동 번영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보냈는데요. 이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 한일은 정상외교 셔틀 외교 재개를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고위급 실무급 대화를 지속해서 이어나가기로 결의했다는 등 이 윤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 오늘의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파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위기 앞에 한일 양국은 어깨를 맞대고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윤 대통령은 내일 이른바 한일 의원연맹이라고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이 교류 단체가 있습니다. 이 한일 의원연맹 소속 이제 한일 양국 의원들과 접견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오찬을 한 뒤에 이 일본의 대학 강연으로 이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근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어요. 이번 정상회담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늘 발표한 것이라서 이 관련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오늘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을 했습니다. 오늘 발사는 북한의 올해 6번째 도발로 지난 14일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뒤 이틀 만입니다. 이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였던 한일 관계가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의 계기를 맞을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관측이 나온 가운데 오늘 북한의 이런 발사는 뭐 이에 대한 견제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시간제도 개편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주 69시간제라는 얘기를 일명 불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엔 적절한 상한선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고 해요.
네, 이른바 69시간 노동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면서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의 대대적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안 수석은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면서 정부는 추후 MG 근로자 그리고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면서 이 정부 안에 틀이 되고 있는 이 연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이 기조에는 오히려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은 발언으로 지금 알려진 게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60시간하고 60시간이 안 되는 게 좋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 52시간을 얘기한다거나 이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학계 인사나 이런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서 주 단위 근로시간을 단위를 월, 분기, 그다음에 연 이런 식으로 확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근로시간을 유연하겠다, 탄력 근로가 가능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준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어떻게 그 세부 상황을 이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이제 통칭 69시간제라고 알려졌지만 정부 측에서는 보통은 64시간으로 보는 게 맞다. 또 노동계에서는 80.5시간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해석이 분분했고 네. 실제로 뭐 어떤 기준까지 이제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현행 52시간 최대 52시간제 이거 사실은 주 40시간이고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서 최대 52시간이라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진보 진영 또는 노동계에서는 이것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줄여가야 된다. 뭐 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선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글쎄 어떤 좀 사회적인 뭐 토론 내지는 어떤 그 합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뭐 대선 때는 뭐 120시간이라도 뭐 바싹하고 뭐 몰아서 쉴 수 있어야 한다. 20시간은. 뭐 이런 발언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60시간이라는 가이드라인은 뭐 기존 정부에서 69시간으로 얘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후퇴의 여지가 있었고 또 생각해 보면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뭔가 이 여론의 반응이 안 좋을 때 이제 이걸 좀 걷어들이고 수정하는 반응이 나온 것도 제 생각엔 이번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논의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뭐 지금 주 120시간 말씀하셨지만 주 69시간으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고 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70시간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20시간을 어떻게 맞춥니까? 중간에 점심 저녁 먹는 시간을 빼면 그 월화수목금 9시부터 11시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120시간은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여쭤본 거는 그동안의 학계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주 69시간을 만들었다고 정부가 홍보했잖아요. 네. 그걸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내용인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보고를 받았을 텐데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여론을 물론 살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논의 절차도 그렇게 공론하는 방식으로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당도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인 거죠, 지금. 네, 뭐 민주당에서는 뭐 도깨비가 결정한 정책이냐 뭐 이런 비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이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69시간제를 둘러싼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면서 전날은 여론에 따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더니 오히려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네.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근무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69시간제는 노동 조건에 대한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는 회행적 조치라면서 앞으로 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오히려 52시간을 넘어 69시간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홍보, 설득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MZ노조와 토론회를 가졌어요. 네, 뭐 이른바 뭐 MZ 세대 뭐 이제 이 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뭐 이런 표현도 싫어한다고는 하는데요. 네. MZ 세대의 대표하는 어떤 노조 대표자가 오늘 국민의힘 그리고 이 정부 관계자가 배석한 이 토론회에 출석을 했는데 해당 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유준환 의장은 오늘 이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미자 의원이 주관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나온 자리에서 정부와는 제도 취지의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고 우려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따르지 못해 반대 의견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 의장은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의 주장은 아니다라면서 보통 그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이제 MZ세대나 젊은 노동자들은 그 근로 시간의 유연화를 바란다. 이제 이것을 노동 시간 개편의 근거로 드는 데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주 52시간 때문에 뭐 공짜 야근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선 52시간제를 안 지키는 기업이 69시간제를 지키라는 법은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측도 이제 여당 측의 입장은 이것과는 상당히 좀 온도차가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나온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근로자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입법 예고 중이다라면서 주당이 상한 규제라는 획일적 경직적 제도를 70년간 유지한 상태로는 한 명의 근로자가 1시간만 추가 근로를 넘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토론회 주최자인 이미자 의원도 이 연구개발 근로자가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사용자는 범법자로 전락한다. 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69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 과로사 또 이제 과로 관련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 이미자 의원은 과로를 얘기하는데 산재에서 인정하는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근무하면 과로로 인정된다. 이런 노동부의 과로 인정 기준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이후 논란이 불거지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글에 답을 내놨어요. 네, 오늘 조정식 사무총장이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앞선 발언을 소개한다.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한다. 하면서 이제 이 대표의 메시지를 올리는 식으로 이제 답변을 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영구 제명 내지는 출당 요구에 대해서 좀 자제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 조 사무총장이 소개한 이 대표의 발언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우리끼리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내부 단합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우리 안의 분열과 갈등을 줄여 총선 승리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이 되었지만 당원 80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방송 뉴스에 이제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민주당 혁신위의 내부 제안 중에 이 당원 개정안 주요 내용이라는 문건에 당원 80조를 전체 삭제하는 내용이 이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이 입장문을 내서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다. 또 혁신이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르고 제안이라고 해서 꼭 논의되거나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다만 비당권파에서는 좀 불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당 내부에서도 신뢰관계가 많이 훼손된 상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80조 이 폐지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 80조를 만든 것은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에 네. 김상곤 위원장 그리고 조국 부위원장으로 꾸려졌던 당 혁신위원회가 만든 작품이었는데 네. 당시 혁신위의 일원이었던 이동학 전 혁신위원도 당원 80조 삭제는 혁신 후퇴의 길이라면서 부정부패 정치인이 나왔을 때 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자고 시간 끄는 정당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당원 80조를 좀 삭제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검찰이 이제 공식적으로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당원 80조 해석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차라리 그 조항 자체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이른바 비명계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비명 그리고 심지어 친명계 한 의원도 이제 어제 그저께 속간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모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의원총회 발언이 좀 눈길을 끌었는데 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오늘 알려졌습니다. 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27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의원들의 당을 향한 충정과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본인을 비롯한 지도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어서 계속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일본 측 사과나 배상 참여 등 진전된 입장은 없었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득실은 무엇이고 또 향후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 정상 간 12년 만에 성사된 정식 회담. 상당히 좀 의미가 적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교수님은 일단 이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가까이는 뭐 4, 5년간 멀리는 한 10여 년 넘게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고 예. 그런 점에서는 뭐 충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거듭돼 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는 매듭을 푸는 측면에서는 일부 진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경제라든지 또는 안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한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고 그런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단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고 또 전범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예를 들면 그것도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이지만 네. 그런 기금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일체 없고 더구나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 위안부 문제가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를 해서 네네.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한국 측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음 상태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요. 잡음이 자꾸 생기는 바람에 좀 청취자분들께서 듣기 조금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 전화를 한번 끊어주시면 다시 한번 저희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좀 정상회담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전화 통화 음질이 좋지 않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통화 다시 연결해서 말씀 마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연결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됐다고 하네요. 제 한일 정상 간 네네 연결됐네요. 여보세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교수님. 지금 일단 12년 만에 성사된 정식 회담 평가해 주셨는데요. 일단 양국은 공동선언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으로 가름을 사실 했어요. 이 공동선언과 공동기자회견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사실은 98년 2월 달부터 98년 10월까지 무려 8개월이나 준비됐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는 한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역시 국내에 아직까지 지금 야당이라든지 또는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우선 무엇보다도 3월 6일에 이게 해법이 나왔는데 3월 16일 오늘 이제 이런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내용상이나 시간상 너무나 촉박했기 때문에 역시 공동 선언은 무리였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대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 나온 것하고 그 오부치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 시간이 촉박한 측면은 있겠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비교했을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기자회견에서 지금 2018년 그동안 정부의 입장 또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 이렇게 보이는 이 역사 인식하고 비교해볼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는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이 들어있었고 일본 측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게 완전히 과거의 이런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죄, 반성, 과거 직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일체 발언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제 일본 측에서 위안부 문제 사실은 논란이 아직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과거가 상당 부분 이제 대거 이렇게 누락이 된 채 미래지향적인 면만 같이 그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이제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경제 안보 그런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그런 측면을 살린 그 부분이 다시 되살아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를 직시한다는 부분이 상당 부분 누락돼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둘러볼 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정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나온 발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전혀 그 수준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질한 사죄와 반성은 안 나오더라도 과거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발언만 나왔어도 괜찮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기시다 총리께서는 그냥 이전의 내각의 담화만 개성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측도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상권은 일체 일본 측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또 이제 확답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사실 국내적으로 완전히 정리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보도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 미쓰비시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의 전범 기업에 대한 그 현금화를 위한 그 채권 추심 강제 집행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그 소송 제기가 진행이 또 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내에 이런 조금 안정적으로 이 국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남고 그런 점에서 조금 뭐 약간 불충분한 그런 일단은 그 오늘의 회담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도 일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혀 그런 문제가 언급이 없는 것. 그리고 아니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약간 이제 그렇게 좀 더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뭐 볼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21년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 지방법원 1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것을 뭐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결과가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전범 기업들과의 이런 피해자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위안부하고 일본 정부의 관계 또 이것도 뭐 강제 집행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역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까지 일본이 좀 강하게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끝났고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는 이제 그 화해 치유재단 말하자면 위안부 합의로 끝났다. 또 강제징용 문제는 원래부터 이 청구권 협정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건전한 관계, 말하자면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그런 그 원래의 어떤 냉전 시기에 맺어진 한일 간의 그 조약에 근거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한일 간의 협상 또는 일본의 반성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협상과 절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는 재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채로 일본 측의 주장이 지금 이번에는 약간 그렇게 좀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우리 정경련하고 일본 뭐 경제계를 대표한다고 하는 게이란넨 여기에서 한일 이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알려졌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얼마를 내고 참여를 하는지는 그 공개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교수님 이번 입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는 사실은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12년 전에 2011년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장학기금으로 내놓겠다는 것을 피해자하고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안을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이 전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그것을 다시 따와가지고 한일, 일본 뭐 이렇게 파트너십 협력기금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오늘 언급된 것은 우리 정경련이나 경단련이나 전부 다 그 회원사들 회비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기업, 개별 기업이 말하자면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이 들을지 여부 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기업으로서 이 기금이 확실하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아마도 지금 이 상태라면 아마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번 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고요. 기시다 총리는 이른바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는 발언을 하긴 했는데 화이트리스트는 또 그대로 둔다고 그래요. 이거는 지금 일종의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번 기회에 다 뭐 안보적인 문제긴 하지만 지소미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일 간에 완전히 해결하는 걸 선언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화이트리스트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각 결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시 복귀를 위해서는 좀 시간적인 절차가 걸릴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로는 이제 우리가 대폭 통 큰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지금 대만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의규식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한일 협력을 일본 측도 강력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규제, 그 다음에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풀려갈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이제 보수적인 좀 부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지나치게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반대 방향도 좀 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정과 관련해서 조금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될 만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두 차례 만찬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첫 만찬 장소는 긴자의 유명 스키야키집이라고 또 얘기하고 거기서 한 280m 떨어져 있는 일본의 노포라고 할 수 있겠죠. 오므라이스 발상지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저 두 차례 만찬하는 거 일본에서 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본 측에서 환대하는 것은 역시 좀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지금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4% 정도 올랐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외교적인 승리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 내에서는 환대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더구나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만찬을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거 이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일본 측에서는 상당히 그런 어떤 환대 의식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은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번에 반드시 어떤 면에서 우리 정부나 국민이 기대했던 것은 일본 측의 성에 있는 호응 조치였거든요. 네. 우리가 가고 만나고 하는 것은 우리 측에서 대폭 양보를 한 것이고 그것은 강제징용이라는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오므라이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조금 약간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한일 간에 계속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독재 영유권 주장이 계속 나온다거나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거나 교과서 검정 발표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만 기다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한일 양국 정부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한일 관계에서는 말씀대로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우선 당장 지금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일본 측은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보고는 시각이 지금 우세해지고 있고 그 논리를 그대로 이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다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이 말하자면 어떤 외교적인 레버리지가 크게 약화되는 거거든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는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현재와 미래의 문제거든요. 더구나 국민들이 먹는 이 건강권에 직결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번에 했던 것처럼 통 큰 양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투트랙으로 해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문제하고 과거사 문제하고 분리를 해온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고민들은 앞으로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어떤 스탠스, 어떤 자세가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나갈 수 있는가는 상당히 앞으로 좀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단 파산된 실리콘밸리 뱅크가 은행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는 그 은행입니다. 예. 산타바바라에 그 본점을 두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매사추세츠주 여기에 이제 은행들이 있는데, 이 은행은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 그 투자를 하는, 주로 거래를 하는 그런데 좀 특화된 은행입니다. 전체 규모를 보면 그 은행 지주 회사 중에서는 미국에서 18위 정도인데요. 네. 자산 규모는 우리 돈으로 한 275조 원 정도 되고, 예. 상업은행 규모로도 한 16위 수준, 그리고 이제 전체 그 미국 그 상업은행 자산의 0.9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상업은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만, 다만 이 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위치해 있고 주로 스타트업들과 투자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은행이 폐쇄되거나 그리고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되면 특히 이제 스타트업 쪽에 연쇄적으로 충격이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그 자산이라든가 이제 거래 내역들 이걸 보니까 네. 거의 무슨 소매금융은 없습니다. 벤처 캐피탈 쪽에 뭐 돈을 받든지 아니면 이제 벤처사에서 돈을 받아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금액들이 거의 뭐 전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이 은행 그 기술 투자에 특화됐다는 부분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그 금융위원회 같은 그 금융당국이 그 은행 경쟁 체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아주 괜찮은 사례로 또 그렇게 소개하기도 했던 그런 은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과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거잖아요. 일종의 특화은행을 만든다는 건데 이렇게 특화은행이 확 쓰러져 버리니까 오히려 금융시장 체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 국내에서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은행이 굉장히 단단한 뭐 자산구조라든가 뭐 영업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파산이 된 겁니까? 네, 이게 이 은행의 갑작스러운 폐쇄 소식이 알려진 건 바로 이제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이제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예. 갑자기 그 캘리포니아 금융감독청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를 폐쇄를 하겠다. 그리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우리로 치면 이제 예보 같은 조직인데요. 네. 여기를 이제 관리인으로 선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뭐 사실상 뭐 파산 선언을 한 건데 그 요 은행이 지금 그 문을 닫게 되는 과정을 보면 기존 은행들이 파산하는 과정과 매우 다르다는 점에서 이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은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단단한 은행이고요. 뭐 리테일 뭐 영업도 없고 아주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거래를 하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전만 해도 누구도 이게 파산까지 이를 거라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은행이 어떤 뭐 투자를 잘못해서 파산을 했다기보다는 이 미국 연준의 그 급격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각국이 이제 처음에 그 금리 인하하고 양적 완화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스타트업들 상당히 이제 화랑이 됐습니다. 온갖 그 투자 자금이 몰려면서 스타트업들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이제 투자 자금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돈을 미국의 많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이 은행에 이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은행의 그 자산이 2년 만에 무려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원래 이 은행은 이제 기술적인 투자하는 은행이다 보니까 이자를 거의 안 주는 은행이었습니다. 잘 안정적으로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준 돈을 갖고 있는 그런 은행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갖고 대부분 다 채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채권이라는 게 금리는 낮지만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요 그대로 기업들에게 돈 받아서 안전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이 은행 실제로 어디 투자했는가 봤더니 97%가 채권에 넣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용 위험에 노출된 채권이라든가 펀드 여기 비중은 겨우 3%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산 구조도 아주 튼튼하고 투자도 아주 안정적으로 한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채권의 대부분은 또 아주 장기채에 많이 넣어놨는데. 네. 이것도 또 맞는 게 지금은 막 그 금리가 치솟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하지만 10년 정도 장기채를 가져가다 보면 금리가 안정화되고 그러면 결국 이제 채권도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 투자 내용만 보면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긴 게 그 이후에 연준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환수하면서 갑자기 모든 이런 이제 그 계획들이 어긋나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예금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네. 기업들이 야 우리도 예금 이자를 좀 줘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금 이자 안 주면 우리 딴 데로 돌리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게 금리를 올려주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맡겨놨던 돈을 돌려줘. 이 돈을 받아서 우리 쓰겠다 이렇게 됐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은행이 그동안 투자했던 채권을 이제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에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장부상의 손실이었는데 기업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제 이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그 3월 8일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최근에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2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고요. 예. 여기 알려지면서 바로 이 SVB 그 파이낸셜 그룹의 주가가 전일 대비 60% 폭락을 하게 되고 네. 또 갑자기 우리 미국 은행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러면서 이제 다우존스 US 뱅크 인덱스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 은행 산업 전반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여기서 깜짝 놀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금을 빼려 나서면서 이게 뱅크론으로 이어지고요. 네. 그러면서 이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최고 경영진이 시장 흐름을 거꾸로 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 며칠 만에 한 55조 원 규모의 돈이 예금이 빠져나간 게 일종의 모바일 뱅킹, SNS 시대가 된 영향이 크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 그러니까 SVB 여기가 지금 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겨우 지금 36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벤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넣었던 돈은 이게 대부분 다 지금 투자자 보호가 되지 않은 돈들입니다. 이게 원체 큰 거액이다 보니까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당 25만 달러까지는 투자자 보호를 해줍니다만 요거 넘어가는 금액은 이제 한 푼도 보호를 안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 위험하다 이러니까 바로 기업들이 가서 돈을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기들 계열사까지 얘기해서 야 니네들 뭐 하냐 빨리 돈 빼라. 이거 잘못하면 우리 한 푼도 못 받는다. 이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고객들이 바로 이제 은행에 몰려가서 돈을 뺀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은행이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이런 지금 폰뱅킹이라든가 스마트폰 여러 가지 이제 그 온라인 뱅킹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곧바로 그 밤새 온라인 뱅킹에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밤 사이에 빠져나간 돈이 55조 원이 한 번에 싹 빠져나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은행 입장으로서는 지금 은행의 상황을 설명하거나 어떤 해명할 시간도 없이 많은 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까 바로 이제 파산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SVB가 좀 특화된 은행이라서 일반 은행과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다른 은행도 똑같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미국 투자자들이 깜짝 놀란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그 미국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서 어떤 그 부작용이 있을 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튼튼한 은행이 갑자기 망가지는 걸 보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 다른 은행들도 위험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불안감이 커졌고요. 네. 실제 이 실리콘밸리 뱅크에 이어서 지금 시그니처 은행도 지금 폐쇄가 되면서 불안감이 이제 더 커졌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그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 이런 곳이 또 미국의 또 다른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또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신평사들이 볼 때는 지금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 예금 인출 압박이 지금 고조되고 있다. 여기 예금을 했던 예금자들이 이 은행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서 지금 신용등급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지금 S&P 무디스 그리고 피치에 따르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외에도 9곳의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좀 하향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미국의 지금 중소형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스위스의 세계적인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주가가 지금 폭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이제는 또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데요. 예.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이 상당히 지금 큰 은행이고 예. 글로벌 은행 중에 하나인데 어제 장중 갑자기 30%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그 최대 주주가 사우디 국립은행인데요. 이 예. 사우디 국립은행의 회장이 우리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밝히니까 갑자기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경우는 이미 그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 지금 불안하다 하면서 지금 경영 위기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 그 파산한 영국의 그 그린실 캐피털 그리고 아케고스 캐피털 여기 상당히 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봤고요. 네. 또 그 마약 밀매 조직의 돈 세탁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 이런 혐의로 인해서 또 법원에서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손실 보고 또 부패 스캔들까지 휘말리면서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는 5분기 연속 손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지난해 4분기에는 엄청난 양의 또 고객 예금이 인출이 되면서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대주주가 우리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하려다 보니까 이제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스위스가 우리가 일정 부분의 돈을 일단 지원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보니까 한 70조 무려 이 돈을 지금 스위스가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하지만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SVB랑 또 다른 게 지금 글로벌 은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상당히 잘못되게 되면 다른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확산이 됩니다. 특히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은 뭐 JP 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뱅크 오브 차이나, 뭐 우리가 뭐 말만 들어도 아주 쟁쟁한 이런 은행들과 함께 그 G20 산하의 그 금융안정위원회가 선정하는 글로벌 시스템에서 중요한 은행 30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이런 은행이 만약에 무너진다 이러면 상당히 또 그 충격이 커지게 되는 거죠. 우리 금융당국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위험이 파고가 밀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네요. 저는 경제일기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렬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아침 기온 0.4도까지 낮아지면서 평년보다 1.9도가 낮았고 낮 기온은 9도라 평년보다 2.7도가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철원, 연천, 양화 5도, 제천, 양화 4도 등 중부지방 0도 이하로 내려간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14도 등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5에서 10mm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에는 밤에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 1도, 광주 4도, 부산 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 인천 11도, 제주 13도, 서울, 부산 14도, 대전, 대구 15도, 광주는 16도가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 4m라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4.2도, 습도 4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대학의 학생식당 앞에는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이 긴 줄을 서는 오픈런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학생식당이 맛집으로 소문난 걸까요? 이 시대가 달라져도 학생식당이 일반 식당 밥값보다 비싸기는 어려울 텐데 대체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역시 결론은 식사의 질이 아닌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요즘 학식의 밥값이 8,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이 대학은 단돈 1,000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종의 미담이 될 텐데 그렇지만 기사를 읽는 내내 제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무리 밥값이 저렴해도 학식을 먹기 위해 아침 8시부터 길게 줄을 서는 이유는 선착순 300명 이거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도 잠시 헷갈렸습니다. 대학들이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아침잠이 많을 나이,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매일 아침 8시 무렵부터 학생식당을 찾아가 긴 줄을 서야 저렴한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1,000원 아침밥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에 있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른바 농정원이 20대 청년의 아침밥을 챙겨주자는 취지에서 각 대학에 1,000원씩 지원을 하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대학들은 지금이라도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하며 농정원에 문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농정원은 이미 40개 대학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대학들이 기업화되고 있고 정부 역시 저출산 시대 경쟁력에서 밀린 대학들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소한 대학들의 학생들, 20대 청년들의 식사만이라도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힘내 피곤해 지쳤어도 머리가 아파와도 오늘만 견뎌내렴.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려도 절대 무너지지 마. 알아 벽처럼 막혀있고 깜깜해 보일 거야. 끝이 보이지 않겠지. 끝은 분명히 있어. 이 오르막길의 끝이 조금 더 힘을 내려.
없어도 조금만 기다리렴. 힘내. 나만 뒤처진대도 나만 초라해 보여도 절대 비교하지 마. 그냥 너여서 좋아. 조금 느려도 좋아. 천천히 가면 되지. 애착 나도 함께 걸을게. 조금 덜 힘들 거야. 거의 다 온 것 같아. 이제 곧 보일 거야. 정말 다 왔다니까. 저기 작은 빛 보이지. 저기 가서 우리 뭐 할까. 생각이나 해두렴. 거기선 푹 쉬어야지. 거기선 푹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푹 쉬어야지. 힘내.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커피소년의 힘내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요. 732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행복도 선착순인 걸까요? 천원에 사는 행복 뒤엔 어려운 경제 사정에 절박함이 어려 있는 듯해 괜스레 눈시울이 붉어지려 하네요. 우리 젊은이들이 힘낼 수 있게 반만은 맘 편히 또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국가가 있고 정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어요. 이 청년들한테 또 향하는 마음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정환님, 학교를 한창 다닐 때 1,000원 아침밥을 주던 때도 있었는데 오늘의 발견 들으면서 학식 메뉴를 보니까 그마저 1,000원 조식 메뉴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젊은 학생들의 생활도 야속한 일들의 연속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저희 제작진도 이런 20대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니까 아마 힘내라고 하는 곡을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받아봤으니까 그렇게 베풀 줄도 아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받기는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베푸는데 너무 익숙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는 학교 식당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요즘은 경쟁 체제로 다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책임에서 책임지기 싫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정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한 번쯤 최소한 20대 청년일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청년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뭐 성장하고 또 성년이 돼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산불 소식 전해드려야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상주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산불을 타고 번지면서 인근 주민 약 20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산불은 오후 2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야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산림당국에서 오후 4시 10분에 산불 2단계를 발령을 해서 진화헬기 20석대와 산불 진화대원 470여 명을 투입해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산불 현장에 순간 풍속이 초속 10m의 돌풍이 불어서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고요. 한때는 화선이 3.4km에 달하니까 산림당국이 산불 3단계 발령까지 고심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최초 신고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 외에는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6시쯤에 상주시에서 산불 재난 문자가 전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에서도 민간에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산불 현장과 인접해 있는 서언리, 지사리, 흔평리 요 3개 마을에 소방 차량을 배치를 했는데요. 우선 타다 남은 재 때문에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타다 남은 재요? 예, 처음에 산림청에서 화목 보일러 를 통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을 했고 실화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9시 기준으로 산불 영향구역은 80헥타르, 축구장 117개에 이르고요. 진화율은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헬기가 20넉 대, 인력이 1000명 정도가 투입돼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2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한때는 대피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불이 잦아들면서 30여 명 정도를 남기고 모두 귀가를 한 상황입니다. 이 남은 재를 화목보일러에 쓰고 남은 재를 주변에 버리다가 그게 이제 불로 시작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진화가 된 이후에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도 쪽에서 굉장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엔 경남 진주예요. 네, 그렇습니다. 진주에서 오늘 오후 7시 30분 이 사실 저녁에 발생을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 끄기가 어렵고 헬기가 무엇보다 뜨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경남 진주시 명성면 덕곡리 산 129번지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확산이 됐는데요. 2시간여 만에 다행히 주불 진화를 마쳤고 지금 잔불 정리 작업 중입니다. 장비 18대와 진화 인력 25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덕곡마을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잔불 정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시쯤에 현재 주불 진화를 완료했고 잔불 정리 중이고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 유의 바랍니다라고 하는 안전 문자가 진주시에서 발송이 됐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는요. 현재 2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산불 위험지수가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요? 네. 요게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지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려면. 그렇죠.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죠. 울진 삼척 산불. 213시간을 탔었잖아요.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일날 산불 위험지수가 78.7이었는데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험지수가 이 경계지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울진 산불 당시의 위험지수를 영남 지역은 넘어섰고요. 전북과 충북의 경우에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산불 확산에 제일 큰 게 이제 낙엽이잖아요. 얼마나 수분을 머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불 확산. 건조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런데 산불의 이 낙엽 수분 함량이 크게 떨어지면서 영남 지역은 7%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뭐 거의 바스러진다고 보면 되죠. 그다음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예보가 됐으니까 불티 하나 튀면 산불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올 들어서 난 산불이 모두 260건인데요. 이달에는 보름 만에 1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을 했고 제가 지금 전해드렸던 산불 말고도요. 영월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30분 만에 진화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도 경계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이나 부주의 때문에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강화된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얼마 전 발생했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그때도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소방시설은 있고 뭐 그 소방시설이 작동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공장이 아무리 정부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공장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소방시설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먼저 고민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왜 그런 걸 안 했을까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게 기억나는데요. 근데 자기 공장이 어떤 특화된 소방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있는 소방시설 그 기준에도 못 맞췄다고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은 우리 시설 다 했어요. 이렇게 면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관리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제가 짚어보면 작년에 이제 소방시설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도 많지만 네.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이 네네.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스프링클러는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불을 끌 수 있는 그렇죠. 최초의 기기인데요. 이번에 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서 공개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우선 건수가 많습니다. 이 공장이 작년 상반기에 169건, 하반기에 71건으로 이 불량 사항들이 많이 적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작년에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화재 걱정 많이 네. 했었잖아요. 13일 동안 진행됐던 상반기 점검에서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 감지기 선로가 단선되어 있거나 밸브가 폐쇄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소화 설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화재가 딱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감지하는 건데 네. 감지기 상태 불량. 그다음에 화재 시에 경보를 울려야 되는 경종도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화재 감지기 선로 자체가 단선이 된 곳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됐다고 해요. 예. 이게 이제 작년 상반기였는데 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몇 가지가 이제 그 개선이 됐는지 하반기에 발견된 건수는 상반기보다는 적어요. 네. 71건인데 그중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는데 여기도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스프링클러 설비의 밸브가 불량하다거나 밸브 자체를 폐쇄해 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물이 분사가 안 되도록 밸브를 잠가서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스프링클러는 물이 다 차고 나면 네. 그 동작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속도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인프라 자체가 그런데 설비 그 밸브가 불량, 밸브 자체가 폐쇄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요거는 좀 짚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연기 감지기, 불꽃 감지기, 수신기의 예비 전원에도 불량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게실에는 감지기 자체가 설치가 안 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우택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그러면 작년에 이 문제가 이렇게는 안 있었는데 올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다 개선이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는 거죠. 네네. 타이어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가연물이 있어서 화재가 크게 날 수 있다. 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해 볼 수 있지만 화재 당시에 소방시설들이 정말 제대로 다 작동이 됐는가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이건 경영진의 어떤 인식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죠. 똑같은 일들을 계속 점검을 받고 있는데도 계속 그 부분을 개선을 제대로 안 했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그 판단 잘못이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은요 그런 문제로 발생을 했다고 본다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죠. 모든 걸 100% 막을 네. 수는 없으니까. 화재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간다면 예.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2014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대책을 세웠던 것 같아요. 예. 이 화재 때문에 대전 공장의 가동이 지금 멈춘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타이어에서 2,100명한테 휴업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공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기본급의 70%만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휴업인 거고 급여도 30%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본급이잖아요. 기본급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한다는데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일하시는 분이 이 대전 공장이 언제 재개될지가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공장 하나가 완전히 불에 탄 상황이니까 첫 번째.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줄어요. 네. 그런데 그건 정규직에 한해서.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은 아예 완전히 직장을 그러네요. 잃을 수 있다라는 네. 불안감. 하청업체는 그냥 완전히
일감이 끊길 수 있다는 막막함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대전공장이 2014년에도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관리 못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는데 그 모든 책임들을 근로자들이 지고 감내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정규직의 경우에는 어쨌든 화재가 끝나고 70%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제라든지 하청업체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평균 임금의 70%라고 하는 것도 회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렇지만 만약에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우린 70% 주기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들도 생계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좀 지적하자고 하면 네. 한국타이어의 지금 조현범 회장이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간과했다는 생각이 좀 든 거예요. 아니, 구속 사유가 자기 멋대로 회사 돈 쓴 거 아니에요. 다른 데다 지원을 배임이랑 횡령 혐의인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공단이 이제 대전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면 매출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전공장 내에서 매출 한 4천억 원치의 매출이 좀 감소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1조 7천억 원의 재산종합보험에 가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물적 손해에 대해서만 3천억 원 정도 수준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대요. 왜냐하면 기업 휴지보험이라고 해서 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물적 보상만 받을 수 있고 네. 기업이 이익 상실분이나 고정비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사과문도 굉장히 늦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민하게 대처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혹시 노동자들이 다 져야 되나? 다 감내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연봉으로 따졌을 때 5-6천만 원 정도 되는 노동자들이라도 기본금은 아마 기본금은 400이 안 되거나 그럴 거예요. 통상의 경우에 보면. 네. 그럼 거기서 70% 받으면 280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받는 나이면은 보통 40대쯤은 돼야 될 거거든요. 일반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학생들 아이들도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야 되고 뭐 돈 많이 들는데 280만 원 주고 6개월 살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충남 천안의 한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명피해가 있었어요. 네. 옹벽 10m 구간의 석재 구조물하고 보강토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반도체 부품 제조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네. 5m 높이의 옹벽이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배수로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옹벽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해서 사고가 난 지 30분 뒤에 옹벽 아래에서 60, 70대 노동자 3명이 구출돼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진 상황이었습니다. 노동당국에서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와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해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도면대로 공사를 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물망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덮개를 씌웠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땅이 녹고 있잖아요. 네. 해빙계 지반이 약해지면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장이요. 공사 금액이 17억 원 정도 가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중대재해처벌법 얘기하고 있는데 완화하는 쪽으로 갔을 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오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 매번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작년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2,735명. 네. 그 전년보다 6.2%가 감소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행자 사고가 8.3% 줄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사고도 2.9%, 어린이 사고는 많이 줄었어요. 21.7%, 네. 음주운전도 17%, 화물차도 8.4%
1.4%. 전반적으로 사망사고는 많이 줄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이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자전거 30%,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수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36.8%나 증가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2020년에 5.9명인데 이게 OECD 평균이 4.7명이에요. 예. 그거의 1.3배 수준이니까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를 합니다. 이게 보행자 사고가 많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택가의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관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올해 안에 쉬운 것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도 확대를 하고 공유 킥보드 대여업에 대해서 등록제를 도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기준이 복지시설 중심으로 노인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를 하고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 조례안도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잘 좀 이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전남 장흥군수가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돌렸는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전남의 장흥군수가 자신의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대량으로 발송을 했는데요. 지인하고 군민들을 포함해서 300여 명한테 카드 형식의 청첩장을 발송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0명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형식의 청첩장에 본인 계좌번호, 업체에서 주거든요. 모바일 청첩장을. 맞아요. 거기엔 신랑 신부 양가 혼주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식이 어디냐면 장흥이면 또 이해가 되는데 서울이에요. 호텔에서. 화려하게 그래요? 하는 결혼식이에요. 그럼 장흥에서 여기 참석하려면 새벽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석이 어렵잖아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축의금을 노골적으로 요청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첩장이 350장 그리고 1,300명에게 SNS 메신저로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청첩장을 받은 국민들이 이건 사실상 축의금 장사다.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장흥군수는 사과를 한 거죠? 네. 공무원 행동 강령에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인들만 최대한 추려서 청첩장을 보냈지만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라고 사과의 뜻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멘트가 조금 걸리는데요. 최대한 절제해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셨다면 전혀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축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군에서? 이거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네, 판단이십니다. 네. 아유, 왜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매주 목요일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공연을 소개해드릴 마음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인사말을 매번 한 다음에 이렇게 박장대소를. 제가 하면서도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오늘은 목소리가 낮게 깔리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이제 얘기하면서 삶의 의미는 좀 거창한 거 아니었나 스스로. 근데 매번마다 힌트를 주시잖아요. 인사말에. 저도 그냥 듣기에 삶의 의미라는 단어에 뭔가를 힘을 실어주셨는데 거기하고 의미가 좀 맞다는 공연이 오늘 주제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시사에서 공연을 소개한 지도 그래도 꽤 시간이 됐는데 사실 좀 제목만 들어도 아실만한 공연들, 뭐 마틸다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나 킹키부츠나 이런 공연들을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처럼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공연 또는 좀 작은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때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좀 생기거든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뮤지컬이고요. 실비아 쉼표하고 살다. 실비아 살다라는 뮤지컬 작품으로 오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목을 너무 잘 지었는데요. 네. 굉장히 느낌이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어떤 진짜 삶의 의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네, 뭔가 그 길게 뭔가를 의미를 담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 제목 자체가 이미 벌써 공연을 보는 관객들한테 뭔가를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어떤 공연을 소개해드릴지를 정하고 이제 대본 작성을 좀 하는데 이걸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삶의 의미라는 말을 처음에 인사말 때부터 이제 제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이거 사실 식구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측면도 있는데 오늘 앞머리 약간 웨이브 지신 거랑 방금 멘트랑 좀 잘 어울리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품 말씀 잠깐 드리면 TOM 이관이라는 정말 작은 공연장에서 200석 정도 되는 공연장에서 하는 그 작품이고요. 작년에 초연이 됐었고 사실 초연되자마자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 후보에 오를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작품이고요. 올해 재연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품입니다. 그러면은 실비아 살다에서 실비아는 그 주인공 이름입니까? 맞습니다. 그 실존 인물이었고요. 그 실존 인물이었던 시인이자 소설가로 알려져 있는 실비아 플러스라는 분의 삶을 토대로 한 팩션 뮤지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스토리를 담은 거네요. 예. 저도 팩션 뮤지컬이라는 단어를 뭔가 유추되긴 되는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팩트와 픽션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나 실존했었던 인물의 작가적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해서 만들어진 문화예술적 장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실비아 플러스라는 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8살 때 보스턴 헤럴드에 처음 시가 실릴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 문학적 재능이나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시인이자 소설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 미국 사회가 여성에게 억압적이었는데 이런 사회의 모순을 글로 승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비아 플러스는 사실은 돌아가신 다음에 사후에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녀의 유고 시집이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고 1982년에 시선집 모험이라는 저서로 풀리처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이 풀리처상 수상한 분들 중에서 사후에 이 상을 수상한 유일한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실비아 플러스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 있지 않습니까? 기네스 펠트로가 나왔던 영화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보시고 나시면 또 공연에 대한 흥미가 조금 더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도 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실비아 플러스라는 사람이 사실 이단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에 이 자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그냥 예매 사이트 통해서 이거 뭐지 하고 딱 예매하셨던 분들은 좀 공연 보시면서 놀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매 사이트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작가의 어떤 마음으로 왜 이런 내용이 공연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안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공연이 작가 이름까지 따가지고 만든 건데 사후에 만들어진 공연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지는 꽤 됐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초연된 실제로 썼던 작가와 작곡을 처음 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계기가 좀 재밌는데 이 작가이자 연출인 조윤지 연출이라는 분이 있어요. 배우 활동도 하시는 분이 독립영화 같은 데서. 이분이 이제 연출을 공부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을 떠나 있던 중에 실비아 플러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됐고 오래된 친구, 작곡하는 친구한테 뮤지컬을 만들자고 한 거죠. 여기까지는 보통 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재밌었던 부분은 이 조윤지 연출이라는 작가, 이 사람의 삶이 실비아의 삶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 아픈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이 투영돼서 이야기를 쓸 수 있고 실비아의 삶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그걸 알아보기도 하고 자신이 그 작가와 일종의 이제 교감을 나누고 그렇죠. 그걸 또 작품으로까지 만들겠다고 뭐 생각하는 이게 참 대단한 거네요. 예, 창작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작가와 작곡가는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소재를 발견하고 얘기를 만드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인데 좀 더 대단한 것은 원래 2020년도에 한예종에서 진행하는 이제 창작 작품들을 개발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여기서 선정되면서 공연으로 만들어지기가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 작년에 공연 올리려고 하고 있는 제작사가 파트너사가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어요. 그럼 보통은 돈을 대는 제작사가 없어졌으니까 공연을 뒤로 미루던가 할 텐데 이 작가 작곡가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쿵탁쿵탁 하더니 제작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족들한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얘기한 다음에 십시일반 걷어서 제작비를 마련해서 공연을 감행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한. 그러네요. 공연계에 있으시면서도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그래요?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가 하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누구나 하죠. 근데 내가 직접 일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제작까지 한다는 건 그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년에 최연 올렸을 때 작품상 후보에도 오르고 작년 공연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기간에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와서 이번에 재연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줄 알고 재연을 서둘러서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아직 인지도가 부족하니까. 근데 저는 작품을 봤는데 이런 공연 꼭 좀 소개하고 싶다 해서 제가 시사회에 나와서 얘기하면 게임의 승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작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관객들이 찾지 못하고 공연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오히려 제작사에서 다른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노래를 들으시면 어떤 곡인지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아서 한 곡 준비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연 중에 실비아 플라스라는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빅토리아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인물이 이제 실비아한테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줘요. 노래 곡명은 술탄물이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만 들으시면 어떤 곡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이가 누군가를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물에 술이 좀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따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술을 탄 사람이 실수로 술을 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술을 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그 술이 타져 있는 물을 마신 사람한테는 잘못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게 왜 이런 곡이 등장했는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잘못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모든 걸 다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누군가는 너의 곁에 있다. 이런 위로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곡인데요. 이 곡을 아주 경쾌하고 재미있게 만든 곡이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듣고 오시죠. 예. 다른 누군가가 지나가 술병을 들고 그러고는 물잔에 술을 따라 이 사람은 그걸 마셔 잔뜩 취해서 진상 부려 그러더니 막 사과를 하기 시작해.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과는 누가 해야 할까? 실수로 그랬거나 일부러 그랬겠지. 아님 자기가 그런 줄 모를 수도. 우리 모두 술탄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 부려 당연한 걸. 실수로 한번 그런 거면 한번 토하고 술에서 깨면 되겠지. 그런데 매일 하루 수백 번 마신다면 중독이 되는 거야.
다시 여길 봐 이 사람을 이제 술 없이 못 살게 되어버렸네. 나에게 술을 줘요. 몇 잔이 됐든 계속 마셔. 이렇게 돼버렸네. 우리 모두 술 단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부려 당연한 걸. 우리 모두 술 단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부려 당연한 걸. 우리 모두 술 단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부려 당연한 걸. 우리 모두 술 단물을 마신 거야. 술 마시면 술 취하지 어쩌겠어. 술 취하면 진상부려 당연한 걸. 더 해버려. 뮤지컬 실비아 살다 가운데 술탄물이라는 넘버 들어봤는데요. 이제 처음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하고 노래 분위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 설명해 주실 때는 세상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이 모든 문제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야. 위로를 주는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노래가 너무 경쾌해요. 근데 노래만 들으면 그럴 것 같은데 공연을 앞부분의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 아 이걸 이렇게 풀었구나 하면서 좀 놀랄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술 한잔 드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내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래의 의미가 사실 이 공연의 주제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노래 분위기 자체는 매우 경쾌하고 안무까지 쉽게 만들어져 갖고 이 넘버로 공연계에서 약간 이 술탄물 챌린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다른 공연하는 배우들이 요 굉장히 빨라지는 이 부분을 같이 춤추고 막 이러면서 이걸 SNS에 올리고 그래서 이런 거 좀 하고 있죠. 아, 요즘 아이돌들이 보통 많이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공연계에서도 이렇게 많이 합니까? 많이 하진 않는데 저도 좀 생소하게 봤는데 전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영상을 먼저 보고 공연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역시 그 미리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노래가 공연을 보는 중간에 나오니까 내적 친밀감이 막 생기면서 공연 드라마에 집중도 좀 더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챌린지 영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분위기와 다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미까지 전달이 되니까 딱 뇌리에 박혀서 공연 끝나고 나니까는 역시 뮤지컬은 넘버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줄거리를 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줄거리를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가 좀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떻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시인이자 소설가인 실비아 플라스의 일대기를 다룬 공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실비아 플라스는 8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충격으로 9살에 처음 자살 시도를 하고 9살에요? 그리고 20대 때 한 번 더 하고 30대 때 마지막 자살 시도를 통해서 스스로 생을 마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공연에서는 이제 자살 시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극중에 이제 대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이 정도로만 좀 전달을 합니다. 극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공연 초반에 좀 묘한 장면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실비아가 기차 여행을 합니다. 근데 기차 여행을 하는데 종착역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비아가 어느 순간 이 기차 여행을 중간에 멈추고 싶어 해요. 이런 장면을 하나 이제 프롤로그처럼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극으로 들어갑니다. 실비아가 8살에 뭐 시를 발표하기도 하고 이미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극에서 좀 보여주고 이후에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시인 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테드 휴즈와의 결혼 생활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테드와의 결혼 생활 도중에 겪는 어떤 본인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고 테드의 외도까지 이제 내용이 이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비아의 마지막 자살 선택을 보여주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극 안에서 실비아의 친구였던 빅토리아라는 인물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실비아를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실비아의 소설, 실비아가 이제 벨자라는 소설을 완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이 끝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커튼콜 이후에
어떤 작은 소녀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 작은 소녀가 커튼콜 형태로 이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커튼콜이 다 끝나요. 네. 공연이 끝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네. 불이 암전이 되면서 네. 처음 장면, 그 묘했던 기차 여행 장면이 다시 나오면서 네. 어떤 아주 작은 소녀가 공연 이제 무대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소녀가 기차를 타고 이번에는 종착역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아무 정보 없이 공연을 보셔도 좋지만 이 정도 내용을 좀 알고 보신다면 공연의 의미가 좀 남다르게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제목 말씀드렸을 때 네. 실비아, 쉼표하고 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더니 우리 진행자님께서 의미가 벌써 좀 전달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어떤 문학 작품은 다 마찬가지지만 네. 산다, 네. 살다 네. 굳이 살아야겠다 하지 않아도 예. 산다라는 것만 들어가도 왠지 네. 뭉클하고 맞습니다. 산다라는 건 사람이 숨을 쉬면서 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예, 제 공연 제가 보면서 실비아 플러스의 삶에 대한 이야기면 너무 우울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네. 제목에서 주는 힌트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주는 이 메시지가 이 공연의 사실은 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빅토리아라는 인물이 큰 도움을 주는데, 뭐 저도 포함해서 네. 순간순간 좀 힘든 일들이 있을 때 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네.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공연이 좀 무겁고 네. 이럴 것 같아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멀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멀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멀티로 다른 배역들도 하시지만 소품 같은 것도 연기해요. 소품을 연기해요? 네, 커피 머신도 연기하고 뭐 액자 같은 것도 연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액자처럼 해서 이렇게 뭐 그 코미디 같은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벽에 딱 달라붙어갖고 네,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게 연극적인 그 연출도 굉장히 중간중간에 심심하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공연을 보시는데 재미 요소가 한층 좀 추가적으로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연을 좀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공연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그게 뭐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예. 네. 그 시작할 때부터 이 멀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관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작해갖고 예. 이 멀티 역할은 이제 관객들한테 그런 약속을 받는 거죠. 나는 이 무대에서 무엇을 해도 여러분들은 나를 좀 믿어야 된다. 예. 은연중에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면 공연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좀 친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재미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어서 이게 한예종에서 처음 개발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한예종 작품들,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첨가가 돼서 네. 공연 보시는데 좀 새로운 재미들이 그리고 뭐 무대를 보는데 저희가 영화 보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봐줘야 무대 예술을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초연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연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 뭐 관객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관객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연 당시에 후반부에 관객들이 뒤늦게 이 작품에 대한 진가를 알아봐서 예. 관객들이 좀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 뮤지컬 시상식에서 작품상 후보에 딱 올랐으니까 요 노미네이트 된 거 가지고 또 이제 홍보를 좀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작가가 가족들한테 제작비를 좀 땡겼거든요. 그래서 빨리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연을 올렸는데 지금도 이제 절찬리에 공연 중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좀 여러분들이 지금 실비아 살다라는 뮤지컬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방송해서 한 3분 정도 예매하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30명? 너무 자신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최소한 한 3,000명 정도는 예. 네, 영향을 미칠 거라고 객석이 생각합니다. 200석인데 그 정도 오시면 안 되는데. 그렇구나.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네요. 다 계산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실비아 플러스라는 사람이 그 시인이자 소설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사람의 어떤 본체가 잘 담겨져 있는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네. 노래 제목이 글은 나의 대체물이라는 넘버거든요. 글은 나의 대체물? 예, 제목만 네. 봐도 딱 그러게요. 인물을 대변하는 곡일 것 같아서 이 곡을 주제가로
한번 마무리 곡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공연 제작자가 작가이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노래를 지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친절한 설명 감사하다 이런 청취자들 문자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제가 너무 뒤늦게 알려드렸나요? 중간에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힘을 좀 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안영수 살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영수 대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뮤지컬 실비아 살다 가운데 그런 나의 대체물이라는 넘버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은